원달러 환율이 오후 한때 1,377원까지 치솟은 후 장 막판 달러 매도가 나오면서 어제보다 0.3원 오른 1,37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당분간 달러 초강세를 저지할 요인이 없어 1,400원 상향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입니다. 외국인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악재가 발생한 이후 14거래일 동안 현대차와 기아 주식을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악재보다 환율 효과와 판매 호조에 따른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고 김정주 창업자의 부인인 유정현 총수가 이끄는 넥슨그룹이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야 할 신작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여파로 상반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인데 보험회사들은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들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늘도 장중 연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장은 그래도 소폭 올라줬죠? 맞습니다. 오늘 간밤 미국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는 전날 낙폭이 컸었던 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양 시장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다행히 2,4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 하락하던 원달러율은 오후 들어서 이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한때 1,377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고 어제와 비슷한 1,371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율은 이달 1일부터 오늘까지 불과 4거래일 만에 34원 넘게 올랐습니다. 중국이 외화 지준율을 인하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중에 더 많이 유통시키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위안화 약세가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해진 게 오늘 우리 달러 대비 원화 환율까지 오르게 된 배경으로 보이는데 투자자들이 외화 지준율 인하 카드를 그다지 좀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더 크게 여기고 있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달러당 이 1,400원이라는 숫자 정말 조만간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박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보통 일반 투자자라면 주식을 매수한 뒤에 오르기를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이와 반대로 행동주의 펀드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이 해당 기업의 핵심 주주로 참여를 해서 경영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또 기업 가치 회복을 통해 이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또한 지난해 같은 이 상승장 때보다 이번에 같은 이 하락장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특히 9월이 행동주의 펀드가 활동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 경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호재로 인식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행동주의 펀드 소식 이후 해당 기업의 주가는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달 행동주의 펀드 움직임에 주목을 해라. 왜 굳이 9월입니까? 역사적으로 이 9월의 월별 주가 등락률이 1년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9월은 이 10월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 이 정부 정책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별다른 정책적 이슈가 없고 또 실적 시즌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경제적 이슈도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 펀드들은 외부 압력이 적은 9월에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 말에 예정된 9월 FOMC가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한 발 앞서 움직이겠다 이런 저의도 엿보입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로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선을 보내는 등 이 경영에 적극 개입하려는 움직임 역시 포착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어떤 움직임들에 나서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최근 나타난 이 행동주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 2일에 있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인 안다 자산운용이 이 SK 디스커버리에 SK 케미칼의 이 주주들의 지분을 제시한 것보다 50% 더 높은 가격에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SK 디스커버리는 이 SK 케미칼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 이달 21일까지 주당 10만 8,800원에 SK 케미칼 주식을 사겠다라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이는 그 공시 전날 종가였던 94,600원보다 약 15%가량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안다 자산운용은 SK 케미칼에서 물적 분할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고려해서 15만 원 수준에서 공개 매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소식에 SK 케미칼의 주가는 지난 2일 11%가량 급등한 바 있습니다. 진짜 9월에 있었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까?
비슷한 사례가 바로 앞서서 하나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SK가 이사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2천억 원 규모의 이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밝힌 겁니다. 시가총액의 1%가 넘는 수준인데요. 이 배경에도 행동주의 펀드가 있었습니다. 라이프 자산운용은 지난 4월 공개 주주선언을 통해서 SK는 기업 가치가 저평가됐지만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보유한 자사주의 10%, 약 180만여 주를 소각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SK는 이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 요구 사항의 절반 수준인 90만여 주를 매입한 뒤에 내년 3월에 전부 소각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힌 겁니다. SK 주가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 소식에 지난 31일 2% 넘게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네, 이 밖에 이 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새롭게 행동주의 펀드에 타깃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 한 기타 법인이 집중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 법인은 지난 2018년 한진그룹과 지분 경쟁을 벌였던 KCGI일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만 따라가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 행동주의 펀드들과 함께 어떻게 좀 성과를 거둬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주식 가치 제고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이래서 행동주의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반드시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나 미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주 가치 극대화나 이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기업 가치 회복과 주가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대규모 지분 매입을 통해 기업 경영권에 적극 개입하고 또 실적이 나쁘다면 지배 구조 변화 등 이 외부 충격을 통해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계에서는 지나친 경영 개입으로 인해서 지배 구조나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반발합니다. 여기에 지분 경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에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먹튀 우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로 꼽히는 이 엘리엇이 지난 2018년 현대차 계열사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지분 매입을 통해서 고액의 배당금과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요. 이후 차익을 내기 위해서 2년간 경영 개입에 나섰지만 오히려 투자 심리 약화로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엘리엇이 매입할 당시 현대차의 주가는 15만 원대 수준이었는데 이 매도할 때는 20%가량 하락한 12만 원 수준으로 이 투자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행동주의 펀드도 투자 성향과 기간이 서로 다른 만큼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기 차익을 노린 그 세력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미 인플레 감축법에 우리 전기차가 피해를 입는다며 이 정부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외국인들은 현대차와 기아 주식을 연일 공격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외국인들이 정말 연일 매수하고 있습니까? 네, 외국인은 지난달 18일부터 오늘까지 14거래일 연속으로 현대차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현대차는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종목이었고 이 기간 쏟아부은 금액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이 외국인 매수세 덕분에 현대차의 주가는 지난 1월 21일 이후 약 8개월 만에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은 기아도 9거래일 연속으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시작한 시점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네. 법안 발효 직후 외국인은 현대차와 기아를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이 법안 시행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전기차는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악재인데도 말이죠. 이 악재라는 점 어제도 우리가 다뤘었는데 그런데도 사들인다. 어째서입니까? 이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이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실적이 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네. 이 앞서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분기에 각각 6천억 원 그리고 5천억 원에 달하는 환율 효과로 인해서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었거든요. 이 현대차와 기아가 환율 효과로만 벌어들인 돈이 모두 1조 원이 넘습니다.
이 3분기에는 환율이 이보다 더 올랐는데요. 그렇죠. 때문에 환율 효과가 3분기에도 이어지면서 또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기아가 3분기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증권가가 예상하는 이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이 3개월 전보다 모두 30% 늘었습니다. 보통 3분기가 자동차 회사들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환율로 인한 특수가 인플레법 피해보다도 크다고 본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인플레법이라는 건 사실 전기차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네. 전체 차종으로 보면 미국에서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3분기 들어서 먼저 이제 생산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이 현대차의 공장 가동률은 반도체 대란 직전이었던 2019년 수준을 거의 근접했습니다. 올 4분기엔 가동률이 2019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기아 역시 지난달 생산 목표치의 97%를 달성했습니다. 이 말은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더 이상 차량 생산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이 뒷받침되니까 지금 판매도 덩달아서 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현대차의 동생격인 기아의 판매 지표입니다.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각각 6.2%와 5.9%로 두 회사의 점유율이 비슷해졌습니다. 이 SUV 차량인 기아 스포티지와 텔루라이드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유럽 시장에선 이미 기아의 점유율이 현대차를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대차가 다른 경쟁사보다 차값을 덜 깎아주는데도 오히려 잘 팔리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인센티브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인센티브가 뭐냐면은 이 자동차 회사가 미국 현지 딜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판매 장려금입니다. 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차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네. 이 반대로 자동차 회사는 인센티브를 많이 지불할수록 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실적에는 부정적입니다. 네. 이 2분기 기준으로 볼 때 현대차와 기아가 이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대당 $600 수준이었는데요. 3분기 들어선 인센티브가 가파르게 떨어져서 현재는 대당 현대차가 $400, 기아가 $450 정도 됩니다. 그 결과 인센티브가 신차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로 역사적으로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적다는 건 그만큼 차값을 덜 깎아주는데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경쟁사인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의 인센티브가 대당 $1,000를 훌쩍 넘은 것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인기 덕분에 현대차와 기아 모두 현재 재고가 채 한 달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 인기 차종인 현대차의 그 팰리세이드와 기아 텔룰라이드의 재고는 현재 7일에 불과합니다. 없어서는 지금 못 파는 지경인데요. 네. 보통 자동차 회사의 적정 재고가 이 2달에서 석 달 정도 되는데 증권가에선 낮은 재고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환율 효과에 더해서 생산량 회복에 따른 판매 증가, 그리고 인센티브 감소 이 3박자가 외국인의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율 효과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여러모로 이렇게 절감된 부분을 가지고 인플레법의 어떤 피해 부분을 좀 상쇄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환율 효과로 일단 추가 이익이 기대되고 또 인센티브 절감으로 비용을 줄인 만큼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값을 할인해줄 여력이 생긴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미국 소비자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나 기아의 EV6를 살 때 대당 최대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아이오닉 5의 가격은 이 경쟁사인 테슬라의 모델 3보다 약 100만 원 비싸졌습니다. 때문에 아낀 비용을 전기차 할인 판매에 쓸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미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부 피해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인플레이션 법안 발효 시점인 지난달 18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출고가 1년 이상 지연될 정도로 대기자가 많은데요. 이 현대차와 기아도 법안 시행 전 계약 물량이 많은 만큼 이 당장의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된다라는 통계청 전망 어제 전해드린 바 있죠.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나라 노인 연령을 10년에 1세씩 올릴 필요가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KDI 이태석 연구위원은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연령을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계속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00년에 노인 연령을 74세로 맞추자는 겁니다. 기대 수명을 고려할 때 요즘 65세를 노인이라고 보기가 어렵기도 하고 무엇보다 정부의 복지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기초연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24개 복지 사업의 수급 연령 기준이 65세입니다. KDI 보고서대로라면 2025년에 65세가 되는 분들부터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이전 세대보다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죠. 또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현행 60세인 정년도 연장이 필요해지는데 민간 기업들이 과연 따라와 줄지 의문입니다. 그나마 정부 예산으로 진행해 오던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6만 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노인 연령 기준 상향 검토와 함께 노인들의 실업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고 김정주 창업자의 부인인 유정현 총수가 이끌게 된 넥슨그룹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도 지금 부담인데다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 될 신작의 평가까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 우선 이 유정현 넥슨 총수 검색해보니까 네. 정보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입니까? 정말 베일에 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유정현 총수는 이제 1994년에 그 남편인 고 김정주 회장과 함께 넥슨을 세운 뒤에 그 뒤부터 이제 넥슨과 지주사인 NXC의 경영을 이제 계속해서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창립 당시에는 이제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았고 예. 그다음에 2002년에 넥슨 네트워크스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출산으로 잠시 공백기를 가진 뒤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NXC의 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그 이력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한 장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예, 프로필 등록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넥슨 측에 확인을 해보니 네.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비공식적으로나 네. 이 공개된 사진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없다. 해왔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유정현 총수의 별명이 은둔형 경영자인데요. 네. 원래 이 스타일이 좀 조용하고 또 숨어 있는 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직원들이 요즘 들어온 직원들 같은 경우는 네. 옆에 서 있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베일에 쌓여 있는 거군요. 네네. 요즘 CEO들의 분위기랑은 좀 확연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죠. 평소 스타일이 이렇게 좀 은둔하는 편이시라면은 뭐 경영 전면에 좀 나선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좀 찾아보기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경영 전면에 나선다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네. 뭐 이제 어디에 나오는 것 자체를 좀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신 이제 뭐 지주사의 이재교 대표가 그 창립 초창기 멤버로 김정주 대표를 23년 동안 이제 보좌했던 인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복심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또 이제 다른 그룹사들 역시 이제 기존처럼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를 계속해서 이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스타일이 확 다른 유정현 총수가 이끌게 된 넥슨입니다. 상속세 문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6조 원 규모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지분 매각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떤 그렇죠. 상황인가요? 이게 상속세 진짜 6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예. 삼성가에 이어서 지금 역대 두 번째로 큰 그 금액입니다. 정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주 회장이 남긴 유산의 대부분이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상속세를 내려면 결국은 현금이 필요하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지분을 일부 팔고 또 경영권도 좀 넘기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유족 일가는 올해부터 이제 10년으로 늘어난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을 해서 상속세를 내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눠서 낸다. 10년 동안 6조 원을 나눠서 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이제 뭐 매년 한 5,500억 원 가량이 되는 오. 겁니다. 그래서 뭐 또 여기에 이제 지금 그럼 지금 현재 얼마나 재원을 갖고 있냐 봤을 네. 때 지금 지주사인 그 NXC에 이익 잉여금이 지금 4조 한 5천억 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이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그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분 매각 거기 좀 그 관련돼서 계속 이제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별도로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그대로 승계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고 있고
또 넥슨의 스타일도 전공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이익 잉여금이 한 4조 5천억 원 규모니까 한 1조 5천억 원이 대략적으로 좀 비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신작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평가가 좀 엇갈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습니까? 네, 그 뭐 최근에 그 모바일 게임 히트 2를 내놨는데 네. 평가가 말씀하신 대로 좀 엇갈립니다. 혹시 뭐 앵커님은 좀 좋아하시는 게임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이런 모바일 게임 같은 건 잘 안 해서 네. 사실 생소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뭐 아마 그래도 리니지는 좀 들어보셨을 리니지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예, 뭐 대한민국 MMORPG의 뭐 새로운 틀을 만드는 그쵸. 뭐 그런 게임으로 평가를 받는데, 네. 근데 그 뒤로 계속 그 아류작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음. 본 듯한 모델, 공성전, 뭐 이제 이용자 간의 대전, 뭐 이런 거기는 과금 유도까지 이렇게. 근데 이 히트 2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구조가 있습니다. 비슷한 거라는 그렇죠. 거죠, 리니지랑. 그래서 뭐 게임을 안 했는데도 이미 해본 것 같은 그런 어. 느낌을 받아서 네. 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좀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실제로 그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에 첫날을 했다가 네. 쭉 내려왔고, 그 이제 주가도 넥슨 게임즈의 주가 역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 16%, 13% 하락폭이 꽤 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건데 네. 그래도 이제 좀 뭔가 특별한 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조율자의 재단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인가요? 이게 뭐냐면 네. 그 게임의 운영 방식을 이용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서버에서는 그 이용자 간 대전인 PK 이거를 하지 맙시다. 네. 이렇게 정하면은 그 규칙대로 이제 일주일 동안 운영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투표권을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했습니다. 투표권이 굉장히 비싸겠네요. 그러면. 그 이제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정 이제 해볼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이게 굉장히 실험적인 시스템인데 이게 잘만 자리를 잡으면 이제 이용자들이 몰입해서 애착을 갖고 또 게임을 즐기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이제 관건은 이제 매출하고 직결이 되는 이제 과금입니다. 이렇게 이용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도록 했을 때 과금을 많이 한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이용자, 적게 한 이용자와의 차이가 적으면 굳이 과금을 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럼 이제 매출은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과금을 적게 한 이용자,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면 과금을 적게 한 이용자들은 이제 떠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네.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슨 이제 이 매출과 관련해서 2020년에 연간으로 3조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네. 매출이 이제 3조를 넘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서서 2조 8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번 신작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넥슨에게는 이번 신작 흥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다라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돌파구를 마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유통가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화면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네. 가전 판매 채널로 잘 알려져 있는 롯데 하이마트 그리고 전자랜드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보고 계신데요. 네. 골프용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용품, 과일, 그리고 과일이요? 심지어 골드바까지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전제품과는 거리가 먼 제품들인데 네. 오늘은 가전 양판점, 그러니까 전자랜드, 하이마트 같은 곳들이 왜 이런 제품군을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지만 조합이 가전 쇼핑몰에서 팔 만한 품목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이런 물품들을 팔게 된 겁니까? 네, 실적이 안 좋으니까 결국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가전업체는 높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네.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전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싶어 했고 예. 그리고 고효율 제품을 사면 비용을 일부 돌려주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네. 이런 코로나 특수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얼어붙으면서 이사 수요가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가전을 교체할 필요성도 함께 줄어든 거죠. 보통 한 번씩 이사를 하면서 대형 가전을 많이들 교체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특히 올해 여름 성수기 장사에서도 재미를 못 본 게 타격이 컸는데요. 폭염으로 에어컨 판매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컸는데 비가 한 7월 중순부터 많이 오면서 네. 에어컨 판매가 부진을 했던 겁니다. 실적에 좀 타격이 크게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실적을 같이 보시면요. 네. 네, 전자랜드는 지난해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예. 롯데 하이마트도 올해 상반기에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아직 실적은 추계가 안 되고 있지만 네. 올해 상반기까지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러모로 좀 대내 상황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가전 교체 수요라는 게 이번에는 좀 부진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또 돌아올 시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업황이 좀 다시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실적이 안 좋아진 게 이런 게 뭐 이사 수요가 끊겼다, 그리고 날씨가 좀 도와주지 않았다 네. 이런 것 때문이었다면은 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내년을 기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가전을 구매하는 소비 패턴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선 온라인몰에서 가전을 소비하는 패턴이 이제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몰에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커머스 업체한테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애플이 내일 출시하기로 한 아이폰이나 맥북 그리고 삼성 갤럭시 시리즈 같은 휴대폰 같은 유명 IT 제품은요. 출시 이후 언론 보도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으로 충분히 제품을 살펴볼 수 있죠. 이런 예. 홍보 영상 같은 것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굳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제품을 만져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이커머스가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만 원에 가까운 핸드폰을 최근 출시된 건데 한 160만 원 초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체들, 뭐 쿠팡이나 11번가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은 출혈 경쟁을 해서라도 몸집을 키우려는, 그러니까 총 거래액을 늘리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가격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네. 최신 휴대폰 있죠. 그 가로로 접는 핸드폰, 예. 위아래로 접는 핸드폰. 예.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에서 사는 게 가전 양판점에 온라인몰에서 사는 것보다 최소 6만 원에서 한 많게는 15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기업들의 어떤 점유율 경쟁 속에서 전통 가전 양판점들이 설 곳을 잃게 된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라인 경쟁에서 밀리면서 가전 이외의 품목들도 좀 들여오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온라인에서 가전을 구입하는 비율은 2018년 37%에서 지난해까지 62%까지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네. 10대, 20대가 오프라인에서 가전을 사는 비중은 10%로 아주 낮았고요. 온라인에서 가전을 구입하는 흐름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가전 양판점은 어떻게든 자사 온라인 쇼핑몰로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쓰고 있겠다는 겁니다. 네. 먼저 롯데 하이마트는 골프용품과 스포츠웨어를 대거 들여놨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연령층이 가전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이 높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하이마트는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몰에서 가전 외 상품, 그러니까 스포츠웨어나 의류 같은 것들, 이런 가전의 판매 비율을 25%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랜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일과 골드바를 온라인몰에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전자제품과 거리가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다양한 제품들을 들여놓음으로써 어떻게든 온라인몰에 고객들을 체류시킨다, 이런 구상인 겁니다. 업체 관계자 메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좀 다각화해서 고객님들 유입이 돼서 여기서 락인을 시켜서 좀 체류 시간을 늘려서 가전도 좀 판매 연계가 될 수 있게. 네, 말 그대로 고육지책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지금의 실적 부진을 좀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참 다행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실적 회복에 좀 도움은 될까요? 이런 전략이? 네,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네. 큰 폭의,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흑자로 전환한다거나 이렇게 큰 폭의 실적 회복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빠른 배송을 앞세운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미
이제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제품군을 가전 양판점이 일부 늘려놓는다고 해서 얼마나 큰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전자랜드나 하이마트 오랜 시간 영업을 하면서 가전을 판매하는 곳, 가전 전문점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런데 당장 실적이 좀 급하다고 해서 의류, 골프, 과일 그리고 골드바까지 들여놓고 파는 게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 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점이라는 이미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함께 잠깐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양판점이 가전을 기본으로 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꾸미는 것이 바람직하지, 브랜드 가치가 훼손이 되면 그 상품에도 사실은 투영이 됩니다. 네, 가전 양판점들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갖은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기 악화 분위기 속에서 소비자들은 점차 주머니를 닫고 있는 상황이라 가전 양판점들의 고민은 이래저래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적자 상황이 당분간 더 이어질 거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분간은 최소 3에서 4개월간, 한마디로 적어도 올해 내내 무역 적자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유가의 수입 단가가 오르는데 글로벌 경기까지 얼어붙으면서 수출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같은 수출 주력 품목의 부진, 자동차와 반도체의 해외 생산 증가, 그리고 미중 보호주의 갈등 속에서 중간재 수입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꼬집었습니다. 지금의 무역 적자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한국은행도 평가를 한 셈입니다. 무역 적자가 이어진다는 건 달러의 순유출, 다시 말해 지금의 고환율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막기 위한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고 있고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막고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빨리 갚아야 하는 달러 빚이 느는데 나라 곳간의 외환은 줄고 있다. 유례없는 강달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여건 악화로 기업의 외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대외 채무는 외환 보유액의 40%를 넘겨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급등에 올해만 원화 가치가 15%가량 떨어지며 외환 보유액도 250억 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단언합니다.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넘고 단기 외채 비율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낮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높아진 환율 수준과는 달리 대외 건전성 지표들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 채권 발행을 통한 외화 조달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장중 한때 1377원을 돌파하며 1400원 선에 바짝 다가선 상황. 환율 급등세가 심상치 않고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만기가 짧은 대외 채무가 많아지면 해외 투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어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을 바꿉니다. 우리 미국보다도 다음은 몇 %포인트 높게 운영하겠다고 말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환율은 1,400원이 아니라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금리 역전 과거에도 3번 했는데 그때는 경상수지 흑자가 막 늘어나면서 환율이 내려가던 때예요. 지금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금리를 더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과거와 달리 최근의 환율 상승은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데다 기업의 외화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해 투자 위축까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책과 함께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주요 국가의 통화사프를 통해 외화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관세와 무역금융 금리를 낮추고 환율 변동보험 한도를 늘려 고환율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나서면서 보험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반기 손해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이 태풍 흰남노 피해를 비롯해 수익성이 나빠질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7.1%,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차량 사고가 줄면서 주요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여기에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사고율 역시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안정화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선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손해의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역시도 보험사들이 가입한 보험, 일명 재보험 효과로 손해액이 약 4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400억 원은 총 피해액의 28.2%로 연간 손해율로 반영했을 때 약 0.2%포인트 상승 효과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당국은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해율에 부합하는 보험료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흰남노로 인한 남부지방 피해가 아직 집계되지 않은 데다 9월 태풍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은 이미 올 초 손해율 개선에 따라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가량 인하한 바 있습니다. 업계 전체적으로 다 상반기에 이미 인하를 한 상황이어서 흰남노라든지 이런 가을 태풍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재보험으로 커버되기에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손보주의 주가 상승 요인인 손해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보험료 인하 기조를 강하게 이어갈 경우 주가 역시 크게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이사회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물적 분할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데도 상장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과 투자자들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대주주든 소액주든 상관없이 충실하게 그 이익을 보호받아야 됩니다. 글로벌한 스탠다드에게 맞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상법 개정안입니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 통과되길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가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개인 투자자 단체가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물적 분할 소액주주 권익보호 제고 방안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며 상법 개정안으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상법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대주주가 평균 5% 이내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 전체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해 탈법과 위법 행위가 만연한 한편 이사회가 대주주에 종속돼 감시와 견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물적 분할뿐 아니라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분할 합병 움직임, 동원산업의 동원엔터프라이즈 흡수합병 사례 등이 소액주주에 손해를 끼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의원과 개인투자자연합회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상위 20개의 기업에서는 98% 지분을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주주 권리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이사회의 대주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이사를 상대로 보상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계에선 회사를 위한 이사회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상충됐을 경우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주식 투자자 1,400만 명 시대, 소액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뉴욕 증시는 좀 휴장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 흐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유가가 또 오르고 있어요. 네, 현지 시간으로 5일 WTI는 전거래일보다 2.3% 상승한 배럴당 88.8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9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브렌트유도 2.29% 오르면서 95.7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국제유가 지난번 오펙의 감산 논의 이후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가라앉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뛴 겁니다. 예, 정말 국제 유가 오래 지켜보셨겠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흐름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반등세에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국제 여건이 워낙에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펙 회원국들과 러시아를 비롯한 동맹국들을 말하는 이 오펙 플러스에서 10월 하루 원유 생산량을 9월보다 1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감산은 9월에 10만 배럴을 증산했던 만큼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8월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산 자체로 석유 시장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중요한 건 이 석유 공급국들의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의도라면은 사실 이번 감산 결정에서 석유 공급국들이 국제 유가를 좀 통제하려는 이런 의도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의 석유 공급 정책 방향성이 이 유가의 하방 경직성을 좀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유가 하락은 막겠다는 게 공급 정책의 큰 줄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감산으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하회하는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차단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국제 유가의 예상 범위를 80에서 12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에서 유가가 움직인다면 에너지 투자에 있어서는 현재 WTI가 8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 투자가 유의미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80에서 120달러 좀 상당히 폭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만큼 유가 흐름 좀 민감하게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유가 관련한 월가 분석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 석유 공급도 불안한데 천연가스 공급도 좀 불안정한 상황이죠? 네, 이번에도 역시나 좀 러시아가 문제가 됐습니다. 네. 지난 2일에 가동 재개를 하루 앞두고 돌연 가스관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러시아가 이 중단 기간을 연장을 한 겁니다. 이 가스관은 기존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가스의 3분의 1을 담당해 왔는데요. 러시아가 가동을 중단하기 전에도 공급량은 평소에 20%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유럽 내 가스 가격이 작년보다 무려 400%나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급 중단 기간이 더 늘면서 가스 공급이 더 불안해지고 있는 겁니다. 가스 공급은 사실 불안한 상황입니다. 수요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수요가 좀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도 많았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둔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경기와 다소 무관한 겨울철 난방 수요는 계절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좀 불가피하겠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 에너지 대란을 충분히 부추길 수 있는 요소로 이 난방이라는 요소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앞서 보신 대로 석유와 가스 공급 차원에서도 불안한 요소가 산재에 있는데 수요는 늘어날 것이 뻔하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분석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 대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주 투자 사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러면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이
월가에서도 에너지주에 대해서 유망 투자처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3분기에는 미국 기업들이 실적 감소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에너지주가 선전을 하게 된다면 더 눈에 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글로벌 금융정보 업체인 팩트셋에 따르면요.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2.5% 감소할 것이다 라고 나타났습니다. 3분기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둔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 컨설팅 회사인 레블리어 컨설팅 회사에서는요. 이 에너지 업종은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인하되지 않은 유일한 업종이다. 따라서 실적 추정치가 여전히 좋은 유일한 업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네. 이 에너지 업종이 가장 높은 매출과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네, 3분기 일단 미국 기업 실적 전망치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에너지주에 대한 전망 굉장히 상반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올해 이미 또 에너지주들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실 더 오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월가에서는? 일단 우리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에너지주 바로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인데요. 네. 먼저 좀 정답이 나와버렸는데 무려 120%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는 게 이 월가의 분석입니다. 이 올해 에너지주들의 주가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120%를 기록했고요. 헤스가 57%, 마라톤 페트롤리움이 51%, 엑손모빌도 50%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한 상승률을 보여준 건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는 게 이 월가의 분석인 겁니다. 이 에너지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에너지주가 주가 흐름을 보이는 만큼 이 에너지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고 또 정유사 실적과 직결되어 있는 정제 마진 역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너지주들이 사실 이렇게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원자재 관련주들은 좀 전망이 어떤가요? 역시 좀 에너지 원자재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에너지 원자재 자체에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현재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원자재다라고 꼽았습니다. 이 후기 사이클의 경우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원자재 자산이 소유할 가치가 그만큼 높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기업의 실적이 3분기에는 다소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에너지주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에너지주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장기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월가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법 개정과 행정조치, 투트랙 대응에 나선다는 기사입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의 인플레 감축법 개정까지 요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또 법 개정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때까지는 행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유럽연합과 일본처럼 이번 인플레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과 공동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이 밀실 졸속 입법이었다 이런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기 전 기습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뮤지컬 업계에서 VIP석 입장료는 15만 원이라는 공식이 깨졌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4년간 국내 뮤지컬 작품의 VIP석 티켓값은 15만 원 이내로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는데
전방위적 인플레 압박에 결국 가격 인상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실제 제작사 쇼노트는 11월 개막하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VIP석 가격을 16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만든 뮤지컬이 15만 원을 넘긴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업계에선 VIP석은 16만 원이라는 공식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이 중대재해법 첫 시행령 개정안에서 경영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이른바 간주 규정이 다수 포함됐다는 기사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는 설명입니다. 또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줘야 한다처럼 경영계가 지적해온 모호한 용어도 삭제된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추석 이후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